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교욱 작가의 작품 돌을 든 여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소설 낭독말 위에 댓글 이벤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낭독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공유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돌을 든 여인 정기호. 늦은 밤 정수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새신랑 순성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끌려가면 어쩌죠? 순성이 정순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당기며 안심시켰다. 괜찮을 거요. 나는 3대 독자고 눈이 나빠 저번 징병검사 때도 떨어졌으니까. 정순이 결혼한 그 이듬해 여름 6.25 전쟁이 터졌다. 중무장한 북한인민군이 정순이 사는 마을까지 쳐들어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정순은 갓 결혼한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갈까 두려웠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인기척만 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옥죄었다. 새신랑 순성은 정순을 아껴주었다. 동그란 얼굴에 하얀 피부, 짙은 반달 눈썹, 큰 눈망울을 가진 참한 성품의 정순과 함께 있노라면 순성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집안 살구나무에 살구가 주렁주렁 열렸더라고. 왕살구 따왔어. 어머니 보기 전에 어서 먹어. 북한인민군은 낙동강까지 진격하는데 채 3달이 걸리지 않았다. 한반도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국군이 한없이 밀리고 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고 가을이 되니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서울을 다시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순성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달랬다. 설마 이 시골 마을까지 인민군이 오겠어? 정순도 잠시 불안한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겨울이 오자 북진했던 연합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공군의 총알바지 인해 전술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아범하고 애기야, 내 말 잘 들어이?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식구들 다 몰살당할 테니까 애기 너는 산달도 다가오니 아범이랑 먼저 친정으로 가거라.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볼 테니. 정순이 친정으로 떠나는 날 겨울 한풍이 살을 에이는 듯 했다. 정순은 시름에 잠긴 시부모를 뒤로하고 순성과 함께 걸음을 재촉했다. 순성은 등에 단단히 진보다리를 맸다. 정순이 친정으로 향하는 피난통은 북새통이었다. 사람들은 소달구지에 세간살림을 다 매달고 나온 듯 했고 추위에 얼어붙은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감이 맴돌고 있었다. 정순의 친정 동네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다. 강바닥은 제법 수심이 깊었다. 매서운 눈바람이 휘몰아쳤고 등진 보따리를 한가득 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쪽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줄은 이래 무너졌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배만 오면 너도 나도 먼저 배를 타려고 아우성이었다. 작은 배는 발 디딜 틈도 없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 위로 배가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정순과 순성은 배 한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순성은 배부른 정순을 자신의 두 팔로 감싸놨다. 얼마 후 배는 작은 포구에 도착하였다. 배에서 내린 정순과 순성은 한참을 걸어 친정집 쌀이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어요. 부엌 가마솥에 군부를 지피고 있던 정순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이내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애끓는 모정이 묻어나왔다. 어메, 정순이 아니여. 이게 꿈이여 생시여. 순성도 등진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인사를 했다. 어머니 잘 계셨지요? 아이고, 그럼 자네도 어서 오게나. 친정어머니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은 뒤 뒷곁에서 키우던 씨암탉을 잡았다. 정순이 내비를 보니 둥글럽적한 게 아들이다. 잘 먹어야 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몸만 생각해야. 친정어머니는 순성에게도 신신당부를 하였다. 자네도 이 애가 순선하기까지 잘 돌봐주게나. 지금은 그게 최선이요. 내 어머니 걱정하들 마세요. 지가 잘 돌볼 테니까요. 그 밤 친정마당에서 올려다본 겨울 밤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별이 총총했다. 사위는 고요했다. 순성과 정수는 손을 마주잡고 위태로운 하루하루가 어서 평온해지기만 빌 뿐이었다. 가끔 하늘에 폭격기가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정순의 가족은 집안에서 미동도 않고 숨을 죽였다. 친정에 온 지 어느새 4달이 지났다. 세상은 총질이 난무한데 자연만물은 여전했다. 봄에 생동하는 기운이 사방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정수는 4월 초입에 첫 아들을 낳았다. 밤을 새워 진동하는 정순 옆에서 순성은 어쩔 줄 몰랐다. 순산만 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빌었다. 전쟁통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처절한 운명이었다. 그래도 새 생명의 탄생은 집안의 어두운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다. 첫 아들을 본 순성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기뻤다. 순성은 쌀이문 앞에 쑥과 고추를 새끼에 엮어 정성스레 달았다. 첫 아들은 정순과 순성의 좋은 점만 닮아 태어난 것 같았다. 머리숱은 빽빽한 숲처럼 시커멓고 눈썹도 초승달 그려놓은 듯 예뻤다. 콧망울도 뚜렷한 것이 100일이 지나자 아이는 이목구비가 흠잡을 데 없이 튼실했다. 여보,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말이여. 내가 뭐든 구해다 줄 테니까. 순성은 지게를 지고 나가 산속에서 칡뿌리를 캐오기도 하고 어쩌다 운 좋게 작은 산삼도 캐왔다. 순성은 아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다. 농사일도 거들고 겨울에는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자면서 처가에서 1년을 지냈다. 순성은 겨울에 한가히 틈틈이 사랑채에 앉아 종이와 연필로 아들의 커가는 모습을 스케치했다. 오롯이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연필로 아들의 모습을 그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친정에서 전쟁의 화를 간신히 피한 정순 부부는 품속 아기가 2살이 되었을 때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마을은 그대로였으나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차출되어 갔다고 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아들고 실성하여 누워 있었다. 불행이 한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서 순성은 자신의 행운에 감사했다. 한편 전쟁터로 끌려나간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성은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첫 손자를 본 시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대를 이어줘서 고맙구나. 정순이 시집오니 시어머니의 나이는 38살이었다. 정순보다 20살이 많았다. 시어머니는 애지중지하던 큰아들 순성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며 노골적으로 정순을 적대시했다. 더구나 자신의 남편마저 며느리를 어여삐 여기는 게 못마땅했다. 정순이 친정에서 돌아오니 젊은 시어머니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아직 남아있는 새벽녘,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곤하게 자고 있는 정순의 방문 앞에서 귓정을 울리는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시미가 배가 불러 있는데
빨랑빨랑 밥하라고 여태 자냐? 얼른 일어나 아침밥하고 국물 대야지. 남편과 큰아들의 호의가 며느리 정순에게 향하자 시어머니의 질투가 폭발했다. 시어머니의 불효령에 정순은 젖을 물리다 말고 포대기로 급히 아들을 들쳐업고 부엌으로 나갔다. 입으로 군부를 호호 부러지피며 가마솥에 밥을 하려는데 정순의 아이는 빽빽거리며 젖달라고 목청껏 울었다. 아이고, 어머니, 애 젖 좀 물리고 밥상 차릴게요. 뭔 소리다냐? 애기들 접고 얼른 어른 밥상부터 차려야지. 애어른도 없냐 너는? 시어머니의 득달 같은 성화에 아기는 정순의 등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겨우 밥상을 차리고 정순은 방으로 들어가 젖가슴을 풀어제치고 아들에게 젖을 물렸다. 배가 고팠던 아기는 정신없이 정순의 젖을 빨았다. 얘 며느라, 시아버지 밥상 물린다. 어서 설거지부터 해야지. 아휴, 왜 이리 게을러 터지냐? 아이고, 참. 시어머니는 밥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또 며느리를 독촉했다. 그녀의 눈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밉상이었다. 정순만 보면 심사가 뒤틀리는 듯 했다. 아휴, 밥 좀 먹고 치울게요. 야가 어디서 말대답이요? 얼른 치워. 빨리 상대 가라니께. 정순은 아기를 등에 업고 부엌으로 상을 들고 나오다 그만 문지방에 발이 걸렸다. 그릇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시어머니가 부른배를 내밀며 냅다 문을 열어 제쳤다. 아, 살림 다 깨부수고 잘한다 잘해요. 어쩌고요 저걸. 정수는 자신의 처지가 비 맞은 헌시자 같아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다. 친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집살이였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정순의 가슴을 후볐다. 시어머니는 2달 뒤에 아들을 낳았다. 정수는 시어머니의 산후조리 시중을 거두느라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목으로 넘어가는지 몰랐다. 예, 저 좀 물려라. 노산이라 젖이 부족한지 잘 안 나오네. 그래도 시동생인데요. 아, 망측해요. 뭔 말 됐고요. 그럼 시동생을 굶겨 죽이겠다는 거요? 시애미 말이 우스우냐? 정수는 시어머니에게 삼시세끼 미역국 끓여 바치랴 시동생에게 젖 물리랴 하루가 어찌 가는지 동 정신이 없었다. 아들은 배고파 울어도 뒷전으로 밀리고 시어머니 불효령이 무서워 혼이 나간 듯 하루를 보냈다. 어머니 진지 드셔요.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휴, 아니 이걸 국이라고 끓였냐? 왜 이리 싱겁고 멀떡국이여? 넌 간 하나도 못 맞추냐? 시어머니는 정순이가 하는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트집 잡으며 못마땅해 했다. 사사건건 12조였다. 시어머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친정으로 떠나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당받은 말이 떠올랐다. 정순아, 너는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거요. 알았냐? 고된 시집살이는 정순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정수는 아궁이에 군부를 떼우면서 겨우 누룽지 한 숟가락을 목으로 넘겼다. 곱던 얼굴이 검어졌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갔다. 동네 빨래터에서 아주머니들과 마주치면 모두 한마디씩 했다. 아이고 세대 얼굴이 많이 상했어. 이게 뭐요? 삐쩍 말라서 저절로 나오겠어? 또 한 해가 지났고 여름이 되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왔다. 전쟁의 상흔 속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겨울이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 잡담하는 것이 일과였다.
여전히 시동생에게 젖을 물리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는 일은 정순의 몫이었다. 정순의 마음속 매친하니 남편에게로 향했다. 새 신부일 때의 그 수줍음은 어느 때부터인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우라가 올라와 불땐 가마솥물처럼 끓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내가 이 집에 종년으로 왔어요? 속에 천물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좀 참아봐. 어쩌겠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어머니가 사람을 달달 볶아대는 걸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정말 나온대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뭐라고요? 믿었던 남편에게서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니 정수는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밥상을 앞에 놓고도 입맛이 없어 먹지를 못했다. 순성은 정순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았다. 순성의 마음에 그늘이 지고 있었다. 성실하던 순성이 동네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한참이 되었는데도 순성이 오지 않고 있었다. 낮에 제잘거리던 새들이 둥지 안으로 날개를 파묻고 사방은 고요했다. 캄캄한 밤, 정수는 쌀이면 밖을 내다보아도 순성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벌써 며칠째 순성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안개에 갇힌 듯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을 수 없었던 순성은 일주일에 한 번 마시던 술을 어느 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셨고 동네 주막에 가는 날이면 고주망때가 되었다. 쌀이문 밖에서 순성의 혀꼬부라진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면 정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공포가 몰려왔다. 순전하게 아내를 아껴주며 자상스럽게 대하던 이전의 순성이 아니었다. 이 여편 내가 어머니 비도 하나 못 맞춰? 이젠 남편까지 무시해? 오른손에 든 술병의 술을 벌컥 들이키며 저벅저벅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성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마누라가 말이여. 어째 그리 꺼다 놓은 보리자루여? 서방이 와도 몰라보고 모른 채? 에이. 당최 기집년다운 맛이 있어야 살만 되고 사는 맛이 나지. 예전의 아내를 극진히 아끼던 순성의 모습은 간데 없어지고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와 아내, 두 여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분노는 술 기운으로 치솟았다. 술주정 그만하고 빨리 잠이나 잘 깨요. 애들 놀린다니까. 정수는 최대한 남편의 비위를 안 건드리려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시꺼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찌들어가는 순성에게 정순도 지쳤다. 정수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은 딱딱한 돌덩이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단단히 박혀버렸다. 추운 겨울날, 주막집에서 또 술 타령을 하고 있는지 순성이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수는 비몽사몽 깜빡 잠들었다가 애기에게 젖을 물렸다. 눈을 떠보니 새벽 5시. 밖은 아직 깜깜했다.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서럽게 울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큰일 났슈 아주머니! 얼른 나와봐요! 순성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숨을 전혀 안 쉬는구만요. 어서요. 옆집 남자의 천둥치는 목소리에 정수는 꿈인지 생시인지 벌떡 일어섰다. 정수는 사랑방 문을 열어제치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쌀이문 앞에는 이웃집 아저씨가 혼이 나간 사람 마냥 서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연달아 뛰쳐나왔다. 아이고 뭐라고? 우리 순성이가 뭐? 시어머니의 외마디 소리에 정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요? 우리 순성이가 어디 쓰러져 있다는 거요? 평소 과묵하던 시아버지도 혼비백산하여 외쳐 물었다.
주막집에서 같이 술 먹고 걸어오다가 저는 집으로 갔어요. 새벽에 소피를 보려고 변속관으로 나오는데 글씨 집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우리 집 담벼락 밑에 순서이가 쓰러져 있지 뭐여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단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으니 어서 가보세. 시부모와 정수는 이웃집 앞으로 어둠을 헤치며 내달렸다. 순성은 새하얀 눈밭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치 하얀 솜잎이라도 덮은 듯 마냥 평온한 모습이었다. 춥고 쓸쓸하게 그가 거기 누워 있었다. 아이고 이놈아, 이게 무슨 일이라냐. 시아버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온기 가득했던 순성의 몸은 휘몰아치는 눈밭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수는 말문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했다. 망연자실한 정수를 향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섰다. 시어머니의 단말마 같은 말이 적막한 공기를 갈랐다. 내 인연, 아범은 찬바람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뜨뜻한 아랫목에서 퍼질러 잠이 오더냐? 아이고, 원통하고 문통해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시어머니는 정순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정순이 뺨에서 불이 번쩍 났다. 시어머니는 날선 악다구니로 정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이년아, 남편 잡아먹은 년, 네가 죽어야지 왜 내 아들이 죽어. 아이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네. 순성아,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 괴성을 지르며 나뒹구는 시어머니의 귀에 눌려 정수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정수는 평안히 눈밭에 누워있는 순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가 마치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만 같았다. 정신없는 며칠이 지났다. 순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실감나지도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아 정수는 제대로 슬퍼할 새도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제야 정수는 막다른 낭떠러지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보였다.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자 겨울 허허벌판 추웠던 전쟁통 피난길의 운명이 다시 반복되는 듯 정순의 마음은 검은 수덩이가 되었다. 바위처럼 단단히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가족을 지켜낼 줄 알았던 순성이 이젠 세상에 없었다. 줄줄이 딸린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가. 정신줄을 겨우 잡고 정수는 전무덤을 풀어헤쳤다. 이제 갓 돌이 지난 막내 아들에게 젖을 물렸다. 순성의 죽음 이후 정수를 향한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다. 툭하면 우악스러운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흔들었다. 들일과 밭일은 모두 정순의 몫이었다. 그날도 시부모 밥상 차리고 아이들 밥도 먹이고 겨우 밥 한 수저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였다. 남편 잡아먹은 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또다시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시작되었다. 정수는 그동안 억누르고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왜 남편을 잡아먹어요? 엄니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요. 그게 말이라고 한대요? 시집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했다. 내 년이 남편도 잡아먹더니 이제 시어머니까지 잡아먹으려 하는 거요? 어디서 말대답이요?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떻게든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시어머니에게 꼬들이 잡히지 않으려면 처신을 조심하는 둘이밖에 없다는 생각이 정순이 내리에 스쳤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고 무조건 순종했다. 정수는 타고나길 부지런했다. 잠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움직였다. 손재주도 좋아서 바느질도 곧잘 하였다. 어머니 모시적삼 만들었어요. 입어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것도 기왕이면 하나 더 만들든지.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은 말투였으나
만족한 얼굴이었다. 정수는 재봉틀을 하나 사들여 아이들 옷도 만들어 입혔다. 정순이의 꼼꼼한 바느질 솜씨는 타고난 데다 재봉틀을 매일 돌리다 보니 솜씨는 점점 늘어갔다. 아주머니, 제 옷도 하나 만들어 주셔요. 동네 사람들이 정순에게 바느질을 맡기기 시작했고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정수는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옷을 부탁받으면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다. 바느질 솜씨 소문이 퍼져나갔고 일감은 계속 들어갔다. 정수는 바느질로 모은 삭을 차곡차곡 저축했고 악착 같은 생활력을 발휘하여 아이들을 키워나갔다. 모은 돈으로 밭도 조금씩 샀다. 꼬투리 잡을 게 없는 정순이 태도에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줄어들었다. 정수는 아이들이 애비 없이 자라 막대어 먹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었다. 아이들에게 예의 범절을 엄격하게 가르쳤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시험을 쳐서 면석이가 된 정순의 큰아들이 또래보다 일찍 장가를 들었다. 며느리는 이웃 동네 홀로 사는 총부의 딸이었다. 큰아들이 연애를 한 것이었다. 그 집 아들 셋은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 큰아들은 동네 차절한 데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기가 말할 데 없구만요. 혼자서 고생스레 애들 잘 키웠슈. 동네 사람들은 정순의 아들 셋을 흡족해했다. 이런 듬직한 큰아들을 며느리에게 너무 일찍 빼앗긴 것 같다. 정수는 노을 저무는 하늘을 볼 때면 가끔 쓸쓸하고 허전했다. 남편도 죽고 큰아들이 가장 의지가 되었는데 며느리에게 보물을 강탈당한 기분이었다. 그제야 정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인 자신을 질투하던 시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어둑해질 저녁 무렵 장대비가 세차게 내렸다. 갑자기 면사무소 직원이 정순이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제대로 말을 못했다. 아주머니, 저기. 정순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병고라도 일어난 것인가 싶어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뭔 일이단가? 저기 아주머니, 큰아드님이 우리 아들이 뭐가? 저기 큰아드님이 트럭이 치웠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던 날이 정순이 내리에 떠올랐다. 정순이 머릿속이 암전되더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영혼이 한 줄기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듯했다. 깜깜한 흑암 속 보이지 않는 진흙구덩이에 발이 빠진 것처럼 정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정수는 병원으로 향했다. 정순의 큰아들은 온몸이 으스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정수는 아들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내렸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던 정순의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 정순은 눈물도 다 말라 더 이상 울림도 없었다. 정순의 큰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다. 새파랗게 젊은 32살의 젊은 아내와 줄줄이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정순의 큰아들은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정수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들을 허망하게 보내고 몇 달은 밥 한 숟갈 뜨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했다. 젊은 며느리와 줄줄이 손자 손녀들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 또한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런 며느리가 처음에는 가여웠다. 그러나 가장 의지하던 큰아들을 허망하게 보낸 정순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스멀스멀 솟아났다. 그 독화살은 점차 며느리에게 투사되기 시작했다. 정순은 어느새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야, 혜미야. 너는 애 새끼들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요? 누가 보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할 거 아니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너 시애미 말 무시하지 말고 이제부터 잘 들어. 내 새끼를 깨끗하게 씻기고 먹이고 정성 들여 키워.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께. 정수는 이참에 며느리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고 휘어잡을 생각이었다. 혹여 딴 마음이라도 먹고 남정네하고 엉뚱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찬바람 몰아치듯 휘어감았다. 난 평생에 외간 남자랑 손끝 한번 스치지 않고 살아왔다.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행실 조심이여. 어머니, 올망졸망 어린 자식들 키우기 바쁜데 무슨 딴 마음을요. 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한겨울 추위를 녹이느라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이때쯤이면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는 며느리가 기척이 없었다. 뭔 잠을 이렇게 오래 잔다냐? 게을러 터져가지고서는 그만 일어나라. 정수는 며느리의 사랑방 문 앞에서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인기척이 없었다. 막내 손자라도 기척을 해야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정수는 사랑방 문을 열어제꼈다. 아무도 없었다. 어쩐 일이라냐? 아침 일찍부터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뭐여. 정신사납게 밥도 안 하고 애를 들접고 어디를 간겨.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나왔다. 시어미한테 대드는 거요 뭐요? 나한테 쌀 씻어 아침밥 하라는 거요? 못된 년. 가마솥에 보리랑 섞은 하얀 쌀을 씻어 부었다. 그날따라 보리쌀이 더 많이 섞여서 하얀 뜬물이 거무죽죽하였다. 정수는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손주들을 깨웠다. 야, 그들아 일어나라. 큰애는 동네 가서 네 엄마 찾아봐라. 왜 여태 안 온다냐? 시애미가 밥 다 차렸으니까 면을 여와서 밥 먹으라고 일러라. 정수는 밥과 반찬 몇 가지를 상에 차려서 아이들과 한 숟가락 입에 떠넣었다. 그때였다. 이른 아침 대바람을 일으키며 옆집 말쟁이 순이 엄마가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쌀의 문을 열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아주머니 이럴 때가 아니요. 큰일이 벌어졌단께요. 아니 웬 호들갑이요. 글쎄 말이요 글쎄. 아니 말을 하란께 뭐가 글쎄요. 아이고 시집 며느리가 호래비 철진이와 야반도질을 했다는군요. 순이 엄마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겨우 말을 뱉었다. 시방 뭐라고 했슈? 뭐? 야반도주? 우리 며느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랫역 철진이네 집이 텅 비었다니까요. 둘이 도망쳤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난리가 났어요. 정수는 냅다 사랑방으로 달려갔다. 농짝을 열어보았다. 덩그러니 보자기가 놓여있다. 보들거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바구니에 편지가 놓여있었다. 며느리의 글씨였다. 남매를 잘 부탁한다며 사고로 불구가 된 막내는 자기가 데려간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정순이 머리 위로 높은 천정이 빙글빙글 돌며 무너져 내렸다. 옆집 순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순의 귓가에서 점점 멀어졌다. 정순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몇 초가 흘렀나 몇 시간이 지났나 정신이 아득했다. 어렴풋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정신 차려. 엥? 여기가 어디냐? 어린 손자 손녀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소동의 영문을 몰라 멍한 표정으로 마루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너고드러미는 없는 거요. 그 미친년이 너고들 떼어놓고 바람나서 야반도주했으니까 이제부터
애미라 부르지 말거라. 할미, 그게 무슨 말이요? 이제 막 11살이 된 큰손녀가 물었다. 뭐가 무슨 말이요? 너거들 어미라는 년이 아랫마을 어떤 놈과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니께. 서방 잡아먹은 년이 이제는 새끼들도 다 버리고 도망을 쳤어. 에휴, 앞으로 할미 듣는 데서 애미 소리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너거들 알았지?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린 남매는 눈물만 떨어뜨렸다. 며느리가 떠나고 난 뒤 정순의 삶은 하수구에 뒤엉킨 머리카락 같았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나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순의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곤 했다. 정순은 한많은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다. 얼마나 시애미가 구박했으면 며느리가 야반도 쥐었을까. 정순은 가정사가 밥상의 반찬처럼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싫었다. 전답을 정리했다. 시골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를 했다. 정수는 사춘기에 접어든 손주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랐다. 도시에서 잘 정착하려면 작은 교회를 나가서 도움받는 게 빠를 것 같았다. 정수는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 정순의 바람대로 평화롭게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교회에 호라비 할아범이 전도받아 나왔다. 사교성 좋은 그 할아범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갑게 인사한다고 정순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안녕하셔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니, 언제 나를 봤다고 손을 잡는데요, 잡기를? 정수는 인사에 화답하기는커녕 냅다 뿌리치며 즐겁했다. 정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안해진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순을 쳐다보았다. 나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외간 남자랑 손잡아본 적 없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어디서 감히 내 손을 잡는다냐. 머쓱해진 할아범이 정순의 눈을 피했다. 이내 자신의 손을 허리쯤 뒤로 감추며 교회 식당 쪽으로 향해 내려갔다. 그의 등 뒤에 대고 정순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었다. 뭐 저런 영감탱이가 있어?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2번 다시 이 교회에 나오나 봐라. 정순의 깊은 곳에서 쓴물이 올라왔다. 남편 죽은 한의 큰 돌덩어리 하나, 아들을 졸지에 잃은 더 큰 돌덩어리 하나,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정순의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정순은 마음 깊숙이 켜켜이 박혀있던 큰 돌덩어리들을 아무에게나 던지고 싶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요? 멀찌감치 서있던 손녀딸이 다가오며 새파랗게 찔린 할머니의 안색을 살폈다. 내 한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저런 송주이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아이고 참. 할머니 인사하느라 그러신 거겠지. 소녀가 달래도 정수는 막무가내였다. 이것이 어디서 키워준 할미를 우습게 알고 누구 역성을 드는 거요? 내가 단단히 말하는디 절대 남자랑 결혼 전까진 손도 잡지 마. 정수는 한바탕 난리법석을 부렸다. 어느 누구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분을 사귀지 못한 정수는 씩씩거리며 손녀딸 손을 잡아 끌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왔다. 다음날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마음 많이 상하셨지요? 그 영감탱이 내 앞에 데려다 놓으세요. 무릎 꿇고 사가지 않으면 다시는 교회 안 나갈 테니까 그리 아셔요. 오예 푸셔요. 그분은 반가운 마음에 악수하려고 손을 잠깐 잡은 거래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는 일평생 남정네랑 손잡아본 적 없어요. 우리 소녀딸도 교육 단단히 시키며 여태 키워왔구만요. 어디서 감히? 정수는 맺힌 분노를 목소리를 상대로 쏟아놓았다. 이제부터 교회 고모고 끝이니까 그리 아셔요. 목사는 이래저래 달래보았으나 정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마음먹고 처음 교회에 나온 할아버지에게 당치 않은 죄를 씌우고 정순에게 무릎 꿇으라 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반년이 흘러간 어느 주일에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어머나 반가워요. 오랜만에 교회 오셨네요. 정순이 예배당에 들어서며 쑥스러운 듯 빙긋이 웃는다. 아이고 뭐 그냥 용서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다시 오시니 얼마나 좋아요. 얼굴에서 하얀 광채가 빛나는 분이 꿈에 나타나 용서라고 말씀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에 왔지 뭐유. 꿈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꿈속에서 큰 돌덩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나더니 돌덩이를 번쩍 들어 치워주더만. 내 등짝에도 돌 한 짐을 지고 있는데 큰아들이 나타나서 그 짐을 내려주고. 그래도 내가 두 손에 쥔 돌멩이를 꽉 움켜쥐고 안 놓고 있으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양반이 내 곁에 와서 그 돌을 대신 가져가는 거 아니겠소. 아, 그럼 그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양반이 엄청 고마운 분이시네요. 목사가 말했다. 그렇다니까요. 속 썩여서 잘못했어요. 평생 내 머리에 내 등짝에 이고진 짐을 남편과 아들이 내려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못 내려놓는 돌멩이 두 개를 꼭 쥐고 있는데 그 빛이 나는 양반이 와서 내 손을 펴더니 그 돌을 가져가 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시요. 김정순 여사의 얼굴이 맑고 밝았다. 가을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높고 푸르렀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이벤트는 오늘 낭독해드린 작품 돌을 든 여인을 포함 8편의 작품이 수록된 소설집, 저자 정교욱 작가의 친필 사인된 쉰카페를 5권 증정해드리는데요. 고맙게도 협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책방의 열혈 구독자이고 항상 진심을 담은 댓글을 빠짐없이 달아주시는 분이죠. 바로 강변영가. 그래서 미션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강변영가로 시작되는 사행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로 안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교욱 작가와 강변영가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